자, 그러면 월요일 순서, 월요일은 기분 좋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이상원 선임 매니저 판승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이번 주 같이 중요한 주간에 네네. 그렇죠. 와, 정말 이벤트도 많고 우리나라 이벤트도 많고 글로벌 이벤트도 많고. 우리나라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금통이라든지 저기 아. 그리고 또 저기 네이버의 하이퍼 글로벌 X 공개라든지 아. 그리고 또 날짜가 딱 모여 있잖아요. 24일 네네. 막 이렇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번 주에는 뭐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25일 금요일 파워레일장의 연설도 있어요. 자, 일단 그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별로 안 좋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쁜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좀 그리고 네. 금리도 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금리가 걱정이네요. 네.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나쁜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요일 시장은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0.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보면요, 나스닥은 8% 하락을 이어갔고요. S&P 500은 5%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요, 원달러 환율 보면 8월에 딱 5.2% 상승했습니다. 네. 66원 상승한 거고요. 1340.9원. 제가 요걸 쓸 때 그 가격이었거든요. 네. 희한하죠. S&P 500 하락률이랑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미국 이제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없어요. 실제로는. 아. 재밌죠. 네네. 해치의 힘입니다. 네. 달러 해치의 힘이고요. 한국 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는 효과죠. 해치의 힘이고요. 반면에 나스닥이 8% 하락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비슷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딱 네. 7.3% 정도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7.3% 상승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네네. 7.3% 하락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원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상관관계가 없어야 맞잖아요. 없애야 맞다고요?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계속 같이 가요. 아. 지금 거의 한 1년 반, 2년째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ETF 중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사라져서 제 포트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연초부터 그 채권 금리는 많이 높으니까 네네. 뭐 지금이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진 못해도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서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리고 채권을 좀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됩니다라는 조언들을 예. 판승철님도 하시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셨죠? 예. 네, 반성문 쓰셔야. 반성문 써야죠. 근데 그럼 지금 네.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원인은 네네. 어떤 것들일까요?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채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리잖아요. 네네. 금리와 경제 성장률의 관계잖아요. 근데 사실상 금리인 거고요. 국채니까. 네. 금리 중에서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거죠. 생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로는 계속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그래요. 이제 8월 들어서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이 뭐냐면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뒤 0.7% 상승했거든요. 네. QOQ로 0.7%나 상승했습니다. 예상이 0.4%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0.7%가 뭐 대단해? 곱하기 12하면 약 8% 저점률은 그렇죠. 되게 네. 높죠. 네. 0.4만 해도 5%대인데 네. 물론 복리니까 더 높겠지만 12번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겠죠. 네네. 대략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이 정도 나오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한 거죠. 네네. 대략 미국이 한 2, 3% 성장하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소매 판매. 예. 와. 근데 소매 판매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미국 소비 GDP에서요 약 70%가 소매 판매고요. 네. 그 중에서 70%가 서비스예요. 예. 이게 굉장히 탄탄하죠. 그쵸.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기왕 경제가 좋은 김에 네. 물가야 싹을 잘라버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기서 금리가 높습니다. 아예 뭐 내가 한 채권을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네네. 10년물 만기까지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지금 채권이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제가 잘라냈다라는 거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예, 내년부터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어찌됐든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해칭이었거든요. 네.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잘라낸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현금을 들고 있다가 주식이 싸질 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8월 초쯤에 저는 이제 시장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네네. 현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했던 게 거기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네. 반대로 움직일 걸 해칭할 걸 기대하고 샀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현금만 못 할 수도 있겠다. 제가 로이터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보고 나왔냐면 내려오기 직전에 딱 봤는데 확인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의 전제로 붙어요. 확인할 네. 수 없지만 요즘 중국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잖아요. 뭐 맞습니다. 헝다에서부터 컨트리 가든 그러니까 벽계원, 네. 비구이 위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디폴트 위기 나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 하락하고 근데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든 7위안 쪽에서 인민은행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결국 위안화를 사야 되는데 안 그래도 돈 없대며 지금 돈 없어서 부양 정책도 못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위안화를 살 거야? 미국 채권 팔아서 위안화 사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월가에서도 약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저 확인할 길이 공산당한테 가서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왜 팔았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단순하게 그 한 가지 목적으로서 네네. 이거 채권을 팔았다라기보다는 지금 돈을 당장 써야 되는데 네.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중국도 보면 이제 네. 소비가 GDP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정확하진 않으니까. 근데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은 재정 수입의 약 36%가 부동산 관련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1월에서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100만 원을 걷는다고 하면 36만 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나왔는데 네. 1월에서 7월 국유 토지 양도 수입이 네. 19% 감소했대요. 그럼 대략 한 20% 감소했죠. 네네. 네. 세금이 뭐 갑자기 그쵸. 20%가 네. 없어진 거예요. 거치던 게.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원인은 뭐 판매량이 똑같았다면 네네.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했다는 뜻일 것이고 네.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판매량이 20%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중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자,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네. 만약에 중국이 채권을, 그러니까 위안화를 어떻게든 위안화의 약세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위안화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미국 채권을 계속 판다면 미국 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결국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럼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분명히 중국이 이제 미 국채 시장에서 큰 손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달러를 팔아서 위안화를 사줘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달러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채권으로 들고 있었을 것이니까 네. 채권을 팔아서 위안화를 방어했습니다. 이 말은 맞죠. 네. 맞는데 미 국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어치의 채권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중국이 1위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뭐 51%를 차지하는 참여자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더 많이 사고 있는 건 일본이 더 많이 사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네, 1위더라고요. 일본이 1위죠. 네. 일본이 1위고 2위가 중국이고 근데 걔네들이 평균 30%씩 삽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 다 골고루 적당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달러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예전에는 10 정도를 샀는데 지금 9 정도 산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줄긴 줄었겠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변동시킬 수는 있지만 그 하나의 요인이 국채 가격 금리를 전부 다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역할은 하겠지만 네네. 시장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네네. 중국이 안 사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네. 한국이나 네. 아니면 그 뭐 페드에서 사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재정부에서 사도 되잖아요. 네.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냥 국채 발행을 하고 연준에서 사면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 맡기기는 하겠죠. 근데 극단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상을 하기 어려울까요? 그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옛날에요. 네. 이런 거를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네. 유명한 전설적인 그러니까 마켓 위자드라는 책을 보면 옛날에 네네. 그 책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람 성함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한때 외환 시장의 10%를 네. 주물렀던 분이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10%나 만지니까 내가 사면 네. 오르고 네. 팔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외환 시장이 10%를 차지했던 그 거래자도 네네. 시장을 조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그 답변으로 대신할게요. 알겠습니다. 조작 안 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그렇죠.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이제 미국 경기 호조에 따라서 네.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연준의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미국은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지금 23년 실적 가이던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 S&P 500의 기업 이익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워드 PR을 17배 정도 내외로 봤었는데 네. 지금 현재 컨센은 18배 정도 내외로 잡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EPS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번 발표 끝나고 나서 좀 줄겠는데 이쪽으로 더 시장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이제 반영을 한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하고요. 네. 실적보다 먼저 반영한 주가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랑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구간인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은 좀 이따가 또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네. 여기다가 말씀하신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21년 헝다 사태하고는 좀 달라요. 음. 시기적으로 되게 다릅니다. 시기적으로요? 네. 네. 이게 금액이나 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하죠. 1등, 네네. 2등 회사였으니까 네. 3%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네. 상황이 비슷비슷하는데 시기 면에서 다른 게 헝다 사태는 당시에 당국이 이제 디벨로퍼의 과도한 부채를 이제 조정하려고 네네. 누를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산업 구조 조정 자체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네. 망해라 누구 하나 걸려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벽개원은 리오프닝 있잖아요. 네. 리오프닝을 하고 정부의 부양책도 나오고 이렇게 뭐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벽개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때 터질 때 헝다 터질 때는 정부에서 줄이라니까 줄였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막 확장해 내가 밀어줄게 해서 늘렸는데 부도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겁니다. 헝다는 야 부채 좀 줄여야지 안 그래? 너 죽어볼래? 막 이런 그렇죠. 거였었고 벽개원은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은 야 이제 우리 좀 오픈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회복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러지게 된 맞습니다. 케이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정부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공산당 입장에서는 헝다는 죽으면 이런 나쁜 놈들 봤나? 그러니까 매를 들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벽개원은 매를 들기 애매하잖아요. 얘 봐라. 이렇게 말 잘 듣고 열심히 했는데 뭐 내가 좀 뭐 도와줄 거 없니라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급적으로 다 얘기하면 당시에는 네네. 경기에 대한 낙관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디플레이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디플레이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인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해결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거 다 살리는 게 낫죠. 얘를 죽여서 네. 뭔가 뒤정리하고 구조조정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럴 바에는 얘를 살리는 거죠. 얘를 지원하고 살려내서 향후 문제가 축소되고 이제 디플레로 빠지지 않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네. 네, 이건 저만 그렇지 않고 시장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상의 기준금리 이제 LPR 금리가 나와 10bp 이나 있죠. 네네. 이게 사실상 대출 우대 금리인데 지금 기준금리랑 마찬가지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네. 근데 겨우 10bp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컨트리 가든 뭐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려주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상태니까 정부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말씀하시는 게 다 그거잖아요. 기대감은 있었지만 지금 오늘 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제 그 부양 정책을 쓴 것도 보면은 찔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싶지만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관료들이 새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네. 새로 들어와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 좀 뭐랄까요?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예전에 네네. 리커창 총리가 있을 때는 그분은 시장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하고 우린 이걸 도와줄 거고 시장이 어떤 어려움인지 난 알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정책을 내놨죠. 네. 근데 이분들은 아직 별 말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좀 언론에 나와서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뭐 혼내기나 하는 거는 나왔지만 네네. 모여서 왜 시키는 거 안 해? 뭐 이런 건 얘기는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시장하고 소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격을 줄 만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헬리콥터 원을 뿌리든지 뭐 10bp가 아니라 25bp, 30bp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네네. 아니면 뭐 강하게 뭐 소비 진작 뭐 정책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기대가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지수에 투자를 하면 네. 그런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을 거치고 살아남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대부분 중국의 빅테이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네들한테 뭐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게 다급하게 뭐 수일 내, 뭐 몇 주 내, 한 달 내 뭔가 다급하게 정책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을 높일 확률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은 평균 지금 고점에서 한 70%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거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킬 거냐 아니면 팔고 볼 거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뭐 저한테 물어보신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네네. 뭐 마이너스 한 10%나 있으면 네. 최근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손절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한다면 차라리 센 경기 부양책이 나올 확률도 높으니까 그걸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 충격이 너무 커요. 이거 예전에 기억나시?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중진국의 함정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 딱 그렇잖아요. 만불 넘어설 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뭐 이렇게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중국이 그렇거든요. 네네. 이제 12,000불, 13,0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지금 중진국의 함정에 딱 빠지면 여기서 주저앉는 거죠. 그때 예전에 중진국의 함정이나 이제 국민소득 10,000불 돌파할 때 뭐 이럴 때 우리 과거 얘기를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10,000불이 될 때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그 GDP 성장률이 지금 중국은 그래도 5%대 4%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2%대 얘기하죠. 네네. 미국은 뭐 3%대 얘기하고 뭐 많을 때 5%대 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이 저성장 시대에 들어간 나라들은 왜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왜 중국은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네네.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든 생각은 산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와 우리는 이미 저성장에 대해서 어떤 뭐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성장에 대한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데 5% 정도, 7% 정도 성장하던 나라가 갑자기 2%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시장 구조가 충격적이죠. 당연하죠. 모든 생산 쪽이나 아니면 소비 쪽이나 5%에 다 맞춰져 있을 거라고요. 생산도 매년 5% 성장할 걸 가정을 해서 설비를 들여놨을 거고 생산도 그에 맞춰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공장에 재고가 쌓이고 불경기가 들어오죠. 그게 디플레잖아요. 네네. 이 디플레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걸려서 무너지는 거죠. 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사례나 뭐 다른 나라들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중국이 학습을 했을 것이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강하게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희망은 있는데 우리가 몇 번 속았고 아니 속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속았죠. 사실상 아니 사실 실패한데 속았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건 아니고 우리끼리 기대했다고 우리끼리 실망하고 우리끼리 기대했다고 우리끼리 실망했던 게 지금 몇 번째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그러면 실제로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정부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 토지 이용권을 매각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엉망인 상태에서 이 토지 매각권을 팔면 과연 누가 사냐? 그럼 이걸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진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과연 강력한 부양책을 쓸 만한 돈이 있을까에 대한 또 궁금증,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자꾸 그러면 부양책을 정말 쓸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말씀해 주신 게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이미 지방 정부 부채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요. 얼마인지 추정도 안 될 정도고 공개되지 않았죠. 근데 거기 지방 정부 부채에다가 이제 그걸 부채를 갚으려면 이제 이 토지를 팔아서 사용권이죠. 팔아서 어찌됐든 그 돈을 마련을 해서 빚도 갚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네네. 그럼 손발 다 묶인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 네네. 아니야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부채를 매각할 수 있죠. 중앙 정부한테. 내가 이 부채를 너에게 줍니다 하고 부채를 주고 중앙 정부가 그 부채를 내가 사 줍니다 하고 네네. 돈을 주면 되죠. 네. 할 수 있죠. 국가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겠지만 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를 갖고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땅을 팔고 내 부채 네가 다시 사가라 해서 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너무 뉴스가 이제 비관적으로만 네. 나오니까 뭔가 모든 통로가 다 막힌 것 같은 이게 불안감을 갖게 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요. 방법입니다. 부채를 좀 이렇게 부채를 중앙 정부가 대신 좀 짊어져주고 네. 국유 기업들이 대신 짊어지고 그건 이제 사실 그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기다려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내놓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쪽으로 오기는 네네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5.8%. 세죠. 야, 이게 사실 경기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와, 이거 너무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소비가 70인데 네. 0.7% 성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YOY로 5.8%로 나오는 겁니다. 네네. 되게 높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네네. 저성장도 없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최근에 지금 약간 공포에 질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가 안 좋아요. 이것도 네. GDP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오고 그리고 7월 인플레이션이 8월에 발표되잖아요. 네. 7월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PC 물가 지표가 8월 31일 날 나오고 네. CPI가 9월 13일 날 나오는데 FOMC가 9월 21일 날 있네요. 네.
계속 경기는 좋을 것 같고 네네. 실업률은 낮을 것 같고 물가는 7, 8월 달 두 달간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네. MOM으로 0.3 내외로 나올 것 같고 이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여기서 싹을 잘라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한 달 사이에 7%, 7.3%나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결국 시장이 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주가가 반등하려면 반드시 시장 금리가 하락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주식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닝스 네네. 일이라는 거 PER 역수분의 1 네. 하는 게 그걸로 계산해 보면요. 지금 4%예요. 지금 PER이. 그러니까 PER 기대 수익률이 4%인데 거기다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가정을 해 보면 네네. 지금 S&P 500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로서는 5.5%인 거죠. 네네. 물론 이제 포워드 PR이 17에서 18배 사이니까 기대 수익률로 환산하면 5.5%니까 네네. 1.5 더하면 7% 정도인 거죠. 7% 내외일 거다. 네. 내년에는 지금 사면 내년에 한 7% 내외일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4.25라는 거죠. 네네. 4.25나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빠진 거고. 예.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금리가 돌려야 내려줘가 되는 거죠. 줘야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네. 주식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텐데. 참. 물론 이게 이론가긴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하죠. 이론가로 네. 환산해서 상대 주가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 가격을 평가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락했구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 이유가 뒤집어지면 되죠. 그쵸. EPS가 네. 늘든지 네네. 금리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아 참, 과거 20년 평균 보면요. 네. 이게 4.7이더라고요. 뭐가요? 이제 이 어닝스 일드가 네네. 중간 정도 되는 평균값이 4.7이었어요. 이게 PR로 하면 21.3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20한5 정도 되나요? 뭐 아무튼 포워드가 17에서 18배 사이면 아직 시장만 금리만 좀 받쳐주면 네네.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중국이 어떻고 미국 경기 그러니까 미국 신용 등급이 내려갔고 미국 경기가 좋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금리에 귀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이유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랐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덜 오르고 아니면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금리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이걸 빼놓을 순 없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는 제가 전주죠. 네. 했어요 한번. 네, 맞아요, 다 맞아요. 하기는 했는데 네. 그때 다 아마 말씀들을 잘 이렇게 봐주신 분들은 저 자탕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이제 컨센이 약간 올라갔어요. 매출이 11.13 빌리언으로 110억 달러로 바뀌었고요. 네. EPS는 고정됐습니다. 2.07 달러로. 예,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실적 리뷰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1분기 매출이 71.9억 달러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게 19% QOQ 증가였고 YOY로는 13% 하락했었잖아요. 네. 시장 예상치가 10% 시장 예상치보다 10%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는 느낌을 줬죠. 거기다가 EQ 가이던스를 말도 못하게 110억 달러를 찍어줬죠. 50%나 상향 조정했죠. 예상치보다 53%로 아, 높였죠.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24% 급등을 했고요. 네네. 주가 급등의 이유가 실적 바닥이랑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YOY로 14%, QOQ로 18% 성장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이제 매출의 53%를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도 가이던스 충족하고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요 두 개를 보면 네네. 진짜 500달러 갈 건지 아니면 조금 팔아놓은 저 같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네네.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라나 이제 저는 지난 분기 때 2분기 가이던스를 50%나 높게 책정한 걸 보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사실 투자자분들 다들 마찬가지일걸요. 그래 한 번은 50% 늘어날 수 있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게 3분기, 4분기, 5분기란다. 다음 연도 1분기. 오분자기가 유명합니다. 제주도엔 역시 오분자기죠. 아, 오메기 떡. 오메기 떡 별로 아, 안 좋아합니다. 맛 오메기- 없어요. 오분자기 좋아합니다. 요즘에 제주에는 마음 샌드가 유명합니다. 이거 판교도 마음샌드 있습니다. 아, 오셨는데 안 드셨죠? 제주 마음 샌드는 판교에도 있어요. 판교도 있어요. 마음샌드가. 제주 마음 샌드는 예약해서 사야 된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교는 예약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50%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 힌트는 얻을 수 있죠. 8월 14일 날 7%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다가 네네. 14일 날 7%, 7점 몇 퍼센트 한 상승한 적이 하루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원인은 물론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11일인가 그때 나왔는데 어찌 됐든 14일 날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인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공급 제약에도 다음 3, 4분기에 강력한 성장을 예상한다. 이게 엔비디아 약간 그래도 좀 차익 실현하고 가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상했던 이건 공장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없다. 네네. 예, TSMC가 그렇게 빨리 생산 못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그래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의 하락이 오히려 좋은 진입 시점이 될 거다. 목표가 $500. 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500?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시에 400이었으니까 25%더 오를 수 있다고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또 하나의 비트앤레이즈 분기가 될 것이고 그 어떠한 공급 부족도 단기 이슈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가격 인상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매출은 네. 줄지 않을 거다라는 네네. 거예요. 양이 줄어도 양이 네. 줄어도 어쨌든 큐가 줄어도 피가 오를 거다 네. 이거죠.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죠. 만드는 게 제한적이니까 네. 사는 사람들이 가격 높여서라도 살 거다. 암 시장에서라도 비싸게 거래될 걸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옛날 GPU 우리가 네. 거래했던 것처럼. 지금 H백 지금 3억 5천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그 GDX, DGX, 아니요 H백, 호퍼백. H백 하나가요? 네.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 하나가 DGX. 3억에 거래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3억에 그게 DGX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이상한 걸 자꾸 맞아요, 만들어내서 맞아요. 맞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문송합니다. H백 그거 8개 같이 예. 8개 해갖고 예, 하나의 세트 예. 만든 게 DGX. 예. 어찌됐든 그래서 문까지만 그럼 해자가 있냐? 네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자니까요. 그쵸. 그럼 해자가 있냐? 일단 당연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해자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고 네네. 점유율이 지금 85% 넘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83은 넘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쿠다에 대해서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해자가 뭐냐? 그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다라는 언어죠, 생각을 언어. 하거든요. 언어요? 언어요? 네, 언어죠. 언어예요? 네. 쿠다가 언어 아니에요? 쿠다가 언어잖아요. 예. 네. 어찌됐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반화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쵸, 그쵸. 다른 회사도 써야 되니까 CPU에서 이제 처리하는 작업을 GPU에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그럼 CPU는 뭔가요? CPU는 뭐죠? 속도? 이과를 능가하는 문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PU는 단일 코어에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일렬로 줄 세워서 빨리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CPU잖아요. 네, 그렇죠. GPU는 여러 코어에서 병렬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네. 그럼 되나요? 안 되죠. 데이터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안 그게 쿠다입니다. CPU 코드하고 비슷하지만 GPU의 코어를 활용하게 병렬 처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분할하고 개별 코어에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쿠다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쿠다만 있냐? 네. AMD도 있더라고요. ROCm 네.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경쟁이 될까 싶기는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점유율이 이미 80%라는 뜻은 엔지니어 중에 80%는 이미 다 쿠다를 쓰고 있다는 거고 그쵸, 네. 여기에 익숙해졌는데 새로운 걸 또 배우라고 골치 아프죠. 근데 새로운 걸 배웠는데 그게 쿠다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냐 이거죠. 비슷할 것 같으면 그냥 하던 거 하겠죠. 네네. 압도적으로 좋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D도 오픈 소스로 만들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라라는 거고요.
AMD뿐만 아니라 다른 GPU도 지원하는데 단점은 인지도가 낮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그 제가 엔비디아 분들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그 쿠다를 개발자분들한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진짜 부도한한 노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발로 뛰면서 막 이분 찾아가서 그 쿠다 이거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말 쓰다가 영어가 지금부터 좋습니다. 지금부터 못 써요. 이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10여 년 넘게 정말 영업 현장에서 진짜 발로 뛰면서 쿠다를 이제 막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GPU랑 쿠다가 너무 잘 맞고 그 잘 맞는 가운데서 언어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그거 쓰고 해서 사실 이거를 변화시킨 일부에서는 그 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부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쿠다랑 이제 뭐 어떤 사이 부분에 필요한 언어가 있대요. 언어가 있어서 아예 쿠다가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써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그 뛰었던 걸 보면은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엔비디아 GPU 이제 코드가 네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외에 이제 언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이 뭐더라? 되게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요. 이름을 제가 그러니까 오픈CL이라고 되어 네네. 있던데 그것도 유사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성능이 떨어진대요. 확실하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쿠다 쓴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뭐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니겠죠. 가이던스를 얼마나 또 높이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번 실적이 정말 놀라웠던 50% 이상의 가이던스 상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굉장한 좀 해자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현재 네. 단계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야지고. 근데 떨어지겠어요. 그 이 정도 설명해 주셔놓고 떨어진다는 근데 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건 항상. 그렇죠.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습니다. 사리가 딱 맞죠. 항상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는요. 항상 좋은 회사예요. 네. 좋은 회사가 네.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유로?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승철님, 뭐 중간에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마음샌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댓글창에도 판교 마음샌드 제가 좋아합니다. 사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줄 서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판승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